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정책과 관련된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뒷북 확대 경제회의와 저성장 탈출 비상대책 시급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정책을 비판하고 지금 이 확대 경제회의를 열어서 무슨 성장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늦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성장 국면에서는 무리한 성장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장 과실에 대한 분배 정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을 내걸면서 뭐 최저임금 인상 등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쳐왔는데,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 자본의 일방적인 그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뭐 이걸 포함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해서 포용 성장이다 이렇게 슬로건으로 이렇게 이제 좀 수정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우회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실패한 것이죠. 뭐 마치 자본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분이 뭐 한 500만 내 600만 명의 최저임금 서상의 노동자들에게는 한 10조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뭐 이거조차라도 인상하지 않았으면 소득 격차가 10조 원만큼 더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은 제대로 된 분배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요즘 뭐 시끄럽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꾸라지 한 마리라니 청의할 말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리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전직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이 러시아 대사로 있는 우윤건 전 민주당 의원의 재형비리 의혹 관련 첩보 보고서를 썼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이제 주장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감반 사태 미꾸라지로 몰아 덮을 일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의혹 커지는 청와대 특감 사태 즉각적 국정조사 필요하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국정조사든 뭐 검찰 수사든 뭐 필요한 부분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청와대가 미꾸라지를 비유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청와대 내부에서 이게 발생한 문제라면 뭐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시작된 정권 교체, 뜻하지 않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사실은 적폐청산, 청와대발 불법 부패 부정을 이 중심으로 적폐청산을 시도해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것이 미꾸라지 한 마리든 두 마리든 뭐 그것이 설령 피렘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부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걸 뭐 감싸고 할 상황은 아니고 검찰 수사를 의뢰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누가 됐든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당 인적 쇄신 보수 재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대위가 현역 의원 21명이 포함된 인적 쇄신 명단을 내놓고 이들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한 점을 이제 평가하면서 이것이 보수 재건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당 인적 쇄신 결단 혁신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동아일보는 한국당 인적 쇄신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21명이면 현역 의원 한 5% 정도 물갈이 하는 쇄신인데요.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인적 쇄신이다, 뭐 혁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사실은 박근혜 탄핵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는 사퇴했어야죠. 사실 다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공동 그 책임을 졌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탄핵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뭐 현역에는 한 5% 정도를 물갈이하는 것으로 이 쇄신을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뭐 쇄신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그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수구 보수정당이죠. 근데 최소 수구라도 떼려면 이 보수정당의 최소한의 그 보수정당으로서의 강령을 정비해야 하고 또 조직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결국 뭐 상층에 몇 사람이 뭐 공천권을 쥐고 이게 나머지 줄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제대로 된 정당 정치, 제대로 된 정당의 민주적 운영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구시대적 그런 사람에 대한 교체 이런 삼박자가 쇄신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의원 특권 폐지 입법 후 연동형 의원 정원 논의해야 한다. 의원 수를 늘리려면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현재 300명인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고 360명 전체 의원을 360명으로 하면 세비와 보좌관 수 전체 들어간 예산을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300명에 들어간 예산을 360명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 1인당 세비라든가 보좌관 수라든가 다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 예산은 동결하되 숫자는 늘리자. 이제 그런 주장이 있죠. 그래서 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입법을 만든 다음에 연동형 의원 정원을 논의한다. 이렇게 조선일보 주장했고요. 중앙일보는 정치 골간 바꿀 연동형 비례제 여야 사심 벌여야 성공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 공정투명해야 한다. 극단 세력 원내 진출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 이게 아마 뭐 진보 좌파 정당들 들어오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거죠. 세비 동결 등 기득권 포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헌과 연계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양당제보다 다당제에 유리한 선거제로 바뀌면 그러지 않아도 강한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양당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매일경의 지문은 선거제 개혁,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사슬을 끊는 계획이 돼야 한다. 문화일보는 선거제도 개혁, 비례성 높여도 정수는 299명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게 원래 299명에서 이제 한 명 늘려서 300명으로 했는데 299명으로 데려 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수 늘리는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서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 이것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헌회 1948년 재헌회 국회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198명이었는데 뭐 헌법도 제정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국회의원 수가 지금 이 다양화된 사회에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뭐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국민적 관심들이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 문제도 계속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더 뽑아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뭐 우리가 미국처럼 상원 하원제로 뭐 간다든지 일본처럼 중의원 참여제도로 뭐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변화가 아니고 단순히 현재의 상태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 이것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동형 뭐 비례대표제 뭐 이것은 지역구에서 선출했을 때 아깝게 탈락할 경우에 비례대표제로 이제 구제하는 당선을 구제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저는 뭐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저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선출 시에 뭐 그 정당의 권력을 잡은 세력들 상층에서 일방적으로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당원들의 투표로 비례대표를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고용세습에 천문학 적자 서울교통공사의 낮 두꺼운 파업 예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사 측과 임금단체 협약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21일 경고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노조가 예고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고용세습 문제는 지금 국정감사도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또 뭐 그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라든가 감성감사든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게 불법 고용세습이 아니죠. 뭐 재벌이나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지 무슨 이런 불법 채용이죠. 채용 비리죠. 채용 비리. 이 채용 비리가 무슨 고용세습으로까지 용어를 사용할 문제는 아니다. 그 채용 비리는 교통공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역대 정권 뭐 곳곳에 지금 채용 비리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강원랜드를 비롯한 뭐 곳곳에 이런 채용 비리 문제가 다 얘기되고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공공기관 전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노동자가 임금과 단체 협상이 결렬되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파업을 통해서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노동상권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이거는 분리해서 사고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지주회사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지주회사의 규제 아닌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주회사가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뭐 말이 지주회사로 되어서 이런 투명성이 높아지고 뭐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세습 뭐 이게 앞에서 고용세습 운운하는데 이 재벌의 세습 경영 지금 4대까지 지금 세습 경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갑질과 이 방만 경영, 분식 회계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2항에는 특수집단은 헌법상 특수집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1조 2항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특수집단이죠.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50% 이상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정려상속을 하고 갑질을 하고 또 이 문호조 전략으로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탄압하고 또 사회적으로 환경을 유발시켜서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불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뭐 지주회사가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존재 이유 묻게 하는 서울시 경기도 거수기 의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서울시 의회가 110석인데 지난번 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몰락하면서 102석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서울시 110명 중에서 102석이 민주당이죠. 정의당 한 명을 빼면 자유한국당이 7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수기다 아니다라고 할 의미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정협의 결정하면 그대로 국회도 당정협의를 하면 당정청, 집권여당, 정부, 청와대가 합의해서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뭐 반대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국회 야당이 다 총단결해서 막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수정해서 야당이 동의해주면 통과되는 것인데 이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의회 민주당이 110석 중에서 102석이니까요. 그럼 협의해서 만들면 그냥 통과되는 거죠. 뭐 그것을 뭐 거수기다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월급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택시 월급제 세금 넣어 준 공무원 만드는 식 곤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공용제, 버스는 왜 세금을 재정으로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합니까? 이 버스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시도 버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연히 대중교통이죠. 그래서 버스 공용제처럼 택시 공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택시 업주들에게만 맡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카풀이나 이걸 얘기하기 전에 택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택시 완전월급제는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최저임금 2차 충격 줄일 대책 시급하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유예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네요. 업종별로 차등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도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업종별로 당연히 차등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최저임금제는 업종별로 똑같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선을 정해서 그 이하로 최저임금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7,530원이 정해지면 그 이상에서는 업종별로 차등이 되는 거죠. 뭐 8,000원, 뭐 9,000원, 만원, 그건 그 업종에 따라서 지불 능력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경기나 매출액에 따라서 그 이상이 얼마든지 지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현재 최저임금 제도 하에서도 업종별로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처럼 아예 처음부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라고 한다면은 현재 7,530원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7,530원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7,530원 그 이하로 업종별로 차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의 최저임금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자라고 주장하면 최저임금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 노동자,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나 생존권도 유예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유예가 아니고 정부가 올해도 3조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뭐 지원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인상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 알바 노동자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트남 축구 박항서 이 감독이 뭐 베트남에서 열풍이죠. 영웅이죠. 매일경제신문은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의 소통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불통이다. 이게 참 예전은 박근혜가 불통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불통이라고 지금 여기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해야죠. 문재인 정부도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집권당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야당과 소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이 소통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재벌이 과연 노동자들과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재벌의 이 독단적 경영체제, 재벌의 세습체제, 재벌의 불법, 그래서 재벌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헌법 11조 2항에 근거해서 특수집단을 해체시키고 재벌 해체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 대기업의 그 재벌의 손을 떼게 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져가야 합니다. 박항서의 경우가 박항서 감독의 경우가 베트남 축구의 전문 경영인이 된 거잖아요. 베트남 정부가 박항서 감독에게 베트남 국가대표를 다 맡긴 겁니다. 당신이 한번 경영해봐라.
감독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승까지 간 거고 영웅이 된 거잖아요. 그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만의 소통이 아니라 정치 세력 자체의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단임제잖아요. 국회의원 또 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전부 연임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연임. 이게 전부 연임 재선되기 위해서 엉뚱한 정책 펼치고 축제하고 국회에서는 연말만 되면 이 정부 예산 쪽지에서 요즘은 카통 예산이라고도 합디다마는 쪽지 예산 빼돌려서 자기 지역구에 예산 많이 따내서 필요하지도 않는 뭐 도로 건설하고 말이죠. 포장하고 뭐 이런 흥청망청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작년에 지진이 일어났던 포항 흥해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대성 아파트라고 문재인 대통령 다녀간 곳이죠. 지금 그 아파트 전혀 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철거되지도 않고 재건축이 전혀 되지도 않고 주민들은 지금 못 살겠다고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중앙정부와 포항시를 규탄하고 있더구만요. 그러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런 곳에 먼저 예산이 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 빼돌려 가지고 지역구민들에게 자기가 의정활동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연초만 되면 프랜카드로 선전하고 예산 얼마 따왔다 선전하고 다음 재선에 유리한, 그러니까 3선이고 4선이고 5선이고 국회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 지역구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의 또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 입법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우리 사회는 부패 구조, 부패 사슬 구조로 고무 줄기처럼 얽혀나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뭐 지방의원들 전부 연임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임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4년 하고 또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기 임기 동안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 운동을 그 4년 동안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의 소통 리더십에서의 그런 소통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자기 어떤 권력, 돈, 명예, 또 그 자리를 계속 그 연임을 통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의 그 베트남 축구의 어떤 그 기적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시무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